4월 4일 오라고 했는데 4월 4일 날 청년 상대로 강연을 했어요. 제가 청년 강연을 1순위를 하기 때문에 오늘 하게 됐습니다. 이 민주주의를 보는 방식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도 한국식 민주주의를 주장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민주주의 본질에 관해서 많은 의문을 표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한 답을 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으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는 것도 좋은 방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로 잡았고요. 당연히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우선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게 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 마냥 주장을 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국가 긴급권은 평상시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 방법으로 안 될 때 하는 거예요.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에 따른 그걸로 대처할 수 없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외적인 그리고 비상수단이에요. 사법부는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 갖추지 않았는지를 당연히 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 사건은 피청구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야만 그 다음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따질 수 없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기각되고 돌아가는 거예요. 모순에 빠져요. 그렇죠? 그러므로 비상계엄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말이 안 되지만 적어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피청구인이 할 소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헌법의 통제를 받는 고위직 공무원에 불과합니다. 조금 있다가 아마 민주공원에서 저한테 뭐 하나 방문 글귀를 하나 써달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릴게요. 민주주의는 시민의 주권의식과 공무원의 봉사자 정신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있는 것이지 통치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권은 국민한테 있는 거고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걸 탄핵 결정에서 우리가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이유는 세 가지를 우선 들었습니다. 우선 고위공직자를 탄핵을 많이 해가지고 뭘 해볼 수가 없다. 두 번째, 국회가 특검 법안을 비롯한 많은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예산을 깎아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다. 그러므로 비상계엄이 정당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다 판단을 해줬어요. 첫 번째로 탄핵소추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관계에서는 말이 되질 않아요. 그 당시에는 12월 3일 그 당시에는 탄핵소추 사건이 2건밖에 없었어요. 검사 1명하고 방통위원장 1명밖에 없었어요. 검사 1명하고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됐다고 나를 못 다스리면 그건 무능한 거죠. 그 2명 없이 못 다스리면 그게 무슨 대통령이에요. 그 자체로 말도 안 되지만 탄핵소추가 설령 뭐 10건이고 15건이고 들어왔다 치더라도 그게 국회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다. 그러면 우리가 헌재가 각하하면 됩니다. 이유가 없으면 기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헌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대응 방법이. 헌법에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의 통제 수단으로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권을 가져올 이유가 없다. 이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두 번째는 특검 법안을 비롯해서 수많은 입법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가 되었다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관계로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당시 야당이 통과시킨 법 단 하나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 재의결 절차로 들어갔고 다 부결됐어요. 그리고 당시 통과된 법 일부는 공포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게 그 당시에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차고 있었다.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다 되고 있었다. 그게 헌재의 판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2025년도 예산안이 감액이 되어서 일을 못한다. 이것도 사실관계로 간단히 해결이 돼요. 당시는 2024년 12월 3일이에요. 그때는 몇 년도 예산 갖고 집행이 되고 있겠어요? 2024년 예산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2025년 예산이 깎였다는 것은 그 당시 일을 못한다는 사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25년 예산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감액된 거예요. 뭐가 남았어요? 본회의가 남아있어요. 본회의 과정에서 당연히 정액과 감액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헌법상 정액을 하거나 비목을 설치하려면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정부의 동의, 기재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따라서 국회가 아무리 깎아도 정부를 압박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 뭐 지방선거 이런 분도 나왔겠지만 국회의원들은 지방 예산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럼 예산을 정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산을 정액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감액의 한계가 있어요. 감액도 적당히 하고 정액도 적당히 하고 이게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예요. 그대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비상사태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주장에 이게 있어요. 하나 특별한 거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므로 정당 해산 심판을 받아야 될 상황이다 라는 주장을 했어요. 이 주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복수정당 체제예요. 복수정당. 그 말은 뭐냐 하면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정당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은 원래 정부를 비판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수정당이에요. 따라서 야당의 비판이 다소 거슬린다 하더라도 그걸 정당 해산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여당도 야당에 대해서 정당 해산해야 된다 주장하고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 정당 해산은 법적인 걸 떠나서 정당 해산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유권자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선거에서요. 선거에서 심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여당 대표가 나서서 야당은 정당 해산을 해야 된다. 저는 관용과 자제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당 해산을 하시려면 정부가 청구를 하면 돼요. 누가 판단해요?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요. 그게 여당 대표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에요. 저 그 말을 좀 꼭 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야당은 대통령 보고 형사재판을 받아라 이렇게 요구해요. 그것도 관용과 자제에 어긋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헌법에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특권을 줬잖아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국정에 전념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소가 안 된다고 하는데 기소돼 있는 재판을 받아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둘 다 잘못된 거다 생각해요. 그래서 여당도 그 다음에 야당도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말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제 생각입니다. 뭐 그것 때문에 저한테 문자 폭탄 보내고 그러진 않겠죠? 제가 문자 폭탄에 좀 많이 당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부가 정당 해산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일이지 그렇다고 비상계엄할 수는 없어요.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파면할 만큼 중대한가 이 부분에 관해서 헌재가 제법 많이 썼어요. 보통 그 탄핵 결정문은 결론 부분을 한 문단으로 써요. 제가 박근혜 탄핵 사건 결론 부분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세요.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이 결정은 아래 12 재판관 누구 외에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그 파면 결정문의 결론 한번 보세요. 아마 한 4페이지 정도 있을 거예요. 그건 저희들이 민주주의 본질에 대해서 재판관의 뜻을 한번 밝히는 게 좋겠다 해서 쓴 거예요. 한번 그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뭔지 아세요? 결론 부분 첫 번째 문장? 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걸 썼어요. 쓴 이유가 있어요. 이걸 제안한 재판관도 있었는데 민주주의를 먼저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이다. 진리의 상대성에 기초한 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하는 건 진리고 야당이 말하는 것은 뭐 엉뚱한 소리에서 불가능하다는 걸 밝히고 싶었어요. 나도 오를 수 있고 너도 오를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대화를 해서 공통적인 것을 찾아보자. 보편타당한 걸 찾아보자. 이게 민주주의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를 제일 먼저 썼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넣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피청구인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는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욕을 엄청 먹었어요. 우리가 당신이 왜 피청구인을 변호로 해주냐. 잘 들어보세요. 헌법에 위반돼요. 이 사람은. 그래서 파면이다. 우리가 다 썼어요. 다 쓰고 나서 이 사람 주장 중에 자기는 국가 원수로서 이 그 국정을 난맥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꺼낸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럼 그 주장을 한번 따라가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재적 접근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좋다. 그런 책임감에 발동을 했다 치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런 표현도 썼어요. 피청구인 내지 정부와 국회 사이 위와 같은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국회도 책임이 있다. 이것도 인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비상계엄이 도출되냐라고 우리가 논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나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할 정치 문제다. 라고 밝혔어요. 그럼 정치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건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병력을 동원했어요. 비상계엄 병력을 동원한 거 아니에요? 그럼 병력을 동원해서 이 정치 문제를 풀 수 있느냐고 우리가 되물은 거예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말대로 하더라도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은 꺼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 파면이다.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아요? 피청구인이 잘못해서 파면한다 썼어요. 썼고 국회의 잘못에 대해서 왜 거론하냐. 그건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피청구인이 국회의 잘못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걸 가정해서도 비상계엄은 안 된다는 걸 정당화시키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탄핵이 되었으므로 새 정부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새 정부 하에 정부와 국회의 관계를 우리는 밝혀야 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쓴 게 아니라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쓴 건데 이걸 탄핵 결정문 다 읽어보지도 않고 변호사가 오게티라고. 그게 활용점정이에요. 오게티가 아니고. 그래서 어떤 문구를 넣었냐 한번 보세요.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한다는 점에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보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헌법이 정한 권한 배분 질서에 따른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건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이므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뭡니까? 그러므로 파면이에요. 그러니까 결론 부분에 이제껏 민주주의에 대한 모든 걸 종합해서 결론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중에서 아까 말한 그 관용과 자제를 일부러 넣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이어서 또 우리가 썼어요. 왜 그 정당 해산을 이야기하냐 생각을 해봤어요. 정당 해산. 그러니까 도저히 야당 때문에 나라를 못 다스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좋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 거예요. 좋다. 그럼 그 주장도 맞다 치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렇다면 국민을 상대로 설득을 해야죠. 내가 좋은 뜻을 가지고 이걸 해보려고 해도 야당 때문에 정치를 도저히 풀 수 없습니다고 유권자를 상대로 설득을 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그게 선거잖아요. 총선이 있었잖아요. 2024년 총선에서 대패를 했잖아요. 그럼 받아들여야 되죠. 이제는 야당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됐을 수도 있구나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라고 꺼냈어요? 그 사람은 부정선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게으른 접근 방법이에요. 선거를 통해서 정당 해산 심판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된 거 아니에요? 선거를 했는데 졌다. 그럼 내가 잘못했구나. 방구 제기의 심정으로 국정을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부정선거를 꺼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핵재판 내내 부정선거를 이야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부정선거면 2022년 3월 9일은 부정선거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뭐 더 이겨야 되는데 그게 말이 돼요? 아니 부정선거를 하는 사람이 부정선거 할 바에야 싹 다 그냥 결과를 뒤집어 버리지 0.7% 차이를 내는 그건 신도 못해요. 어떻게 0.7% 차이를 내가 부정선거를 만들어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그렇다 쳐요. 그러면 2024년 지방선거 때 국힘이 다 이겼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부정선거예요? 아니 하나만 이야기하라고 하나만요. 부정선거는요 무익할 뿐만 아니라 유해합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그걸 믿는 사람은 투표를 할 필요가 없어요. 부정선거도 뭐하러 투표를 합니까? 따라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정당 무조건 져요. 100%. 언제 유효하냐? 졌을 때 유효해요. 졌을 때. 졌을 때 좋잖아요. 내가 진 게 아니라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 따라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정당은 반드시 패배한다는 게 저희 그냥 추측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밝혔다. 총선에서 당신이 졌다. 그러니까 국정 수행을 바꿔서 해야 되는데 바꾸지 않았다. 그것도 저희들이 밝힌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를 한 번 더 정리를 했어요. 어떤 표현을 넣었냐면요. 민주주의는 자정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능하고 그에 관한 그 제도적 신뢰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발견하는 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정치체제다. 이걸 또 밝혔어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보다 나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 인류 역사상. 이걸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당신은 그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으므로 파면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탄핵 결정문 축조 해설이에요. 저자 직강이죠. 네. 자, 여기까지만 하면요. 저는 전반전만 이기는 거예요. 전반전만. 경기는 후반전이 있어요. 후반전은 언제냐?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저의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지금부터는 여당을 비판하는 겁니다.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가 미국의 유명한 교수예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려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럼 뭐 아시죠? 거기에서 미국의 그 민주주의가 지탱하는 힘에 대해서 썼어요. 잘 아시겠지만 성문 헌법에 비공식적인 규범이 작동했을 때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죠? 그럼 비공식 규범이 뭐냐? 그게 관용과 자제다라고 했어요. 끝까지 들어보셨죠? 이 관용은 경쟁하는 정당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제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예요. 내가 권한을 갖고 있으면 그 권한 행사를 할 때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용과 자제를 아까 보셨죠? 헌법 결정문 결론 부분에 우리가 일부러 쓴 거예요. 그게. 그것은 이유가 있다. 이 말씀을 이제 앞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신 위르겐 하버마스라는 독일의 사회학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민주적 절차가 보장될 때 법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법의 정당성이 확보될 때 광범위한 사회적 효력을 가진다. 이 말을 했어요. 아까 관용과 자제와 좀 다른 문구를 썼지만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법의 정당성 확보하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이분은 공론의 장을 이야기해요. 공론의 장. 그러니까 공론의 장에서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다음에 입법 절차에서 다수결에 따른 결론이 나야 된다. 이래야 법의 정당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사회통합에 국회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대의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대표들이 권한 행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회는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그 다음에 진보당, 개혁신당 여기까지만 해도 국민의 99%를 대표하는 정당들이에요. 따라서 그 의사소통이나 또는 사회통합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는 수기 절차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통합을 논하기에 좋다. 그에 반해서 대통령은 51% 정도밖에 안 돼요. 선출 과정을 보면. 그 다음에 대통령은 완톱이에요. 대통령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행정부는 집행에 용이하게 만들어진 구조예요. 거기는 수기 절차가 제1이 아니에요. 따라서 대통령 보고 사회통합을 하라. 그건 저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사회통합은 국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법을 대통령은 공평무사하게 집행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한 이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이 잘 된 예가 뭐냐? 그게 바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건 뭐 쉽게 말하면 농수산물 가격이 떨어졌을 때 보전을 해주는 법이에요. 윤석열 정부 때 2번, 3번 법이 통과됐으나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결국 폐기된 법이에요. 그래서 새 정부에서 다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야당하고 합의를 이뤄냈어요. 뭐냐? 야당의 요구가 뭐냐? 선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수산물이 많이 생산되지 않도록 사전 조정 의무를 넣어야 된다. 맞는 이야기 아니? 그래서 합의를 해서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농민들은 적당한 가격을 보장받고 그 다음에 정부 재정은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사전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의 반대가 뭐냐? 이게 반대가 지난 정부의 의대 정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의대 정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 시국에서 못 해낸 일이에요. 그 말은 뭐냐? 문 대통령께서 무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한 주제예요. 그러면 그걸 해결하려면 굉장히 많은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이 10,000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2,000명을 5년 동안 뽑아라. 라고 산수 문제로 푼 거예요. 이건 산수 문제가 아니고 정치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한의사협회를 만나서 당신들이 이걸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해요. 의료보험 수가가 원가에 보장되지 않는 가가 너무 많다. 특히 필수가는 그렇다. 그러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야 되고, 사실이라면 원가를 보장해 줘야 돼요. 내과, 그 다음에 뭐예요? 소아과, 산부인과 필수과잖아요. 근데 원가에 미달되게 보험고배가 나온다면 그걸 고쳐줘야죠. 왜 의사들한테 그런 부담을 지어요? 아니면 아니라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대 정원을 하더라도 현재 교육 여건이 그걸 만족 못 시킨다면 순차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교수도 없고 실험실도 없고 시체도 없는데 당장 2,000명을 늘려면 어디서 늘려요? 그런 논의가 필요해요. 근데 그분은 2,000명 곱하기 5, 10,000명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을 뺏겼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과제일수록 저는 결단을 할 게 아니라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논의는 총론뿐만 아니라 강론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당은 목소리가 큰 당원들의 요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원들은 총론을 잘 알아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총론에는 당원들 뜻을 따라야 돼요. 그렇지만 강론은 당원들이 못 만듭니다. 아니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강론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건 해본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론은 따로 논의를 해야 된다. 그게 정당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란 특별재판부를 처음에 끄집어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여당이 그걸 반영해서 최종안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판사 의결을 거쳐서 기준을 만들어라. 그 기준에 따라서 내란 전담부를 만들고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하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 법이 합헌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최초안은 뭐냐? 법무부 장관,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국회 쪽도 아마 그 배당에 관여하고 그 사람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로 돼 있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재판관이라면 그건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우리 법무부 장관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지정에 관여하는 게 좋아 보이죠. 그럼 정권을 100년 합니까? 그러면 상대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상대 정당의 법무부 장관이 반공재판부를 만들어서 재판부 A, B, C 구성하라. 그것도 합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정권이 교체되는 걸 전제로 합헌 위헌 여부를 따져야 되는 거지. 우리가 권력을 갖고 있을 때 밀어붙인다. 그건 법률가가 동의해 줄 수 없다. 어쨌든 내란 특별재판부는 공론의장을 거쳐서 합헌적인 처리가 되었다. 이것도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반면에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있어요.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의 작업으로 한 거예요. 저는 동의해요. 근데 세세한 분야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거예요. 뭐냐 하면 고위공직자 수사처는 구속을 하면 며칠을 구속하냐 기간이 없어요. 그걸 규정을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핑계로 작용했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할 때 보이콧 정치로는 공동선을 이룰 수 없다. 상호 간염과 제도적 자제가 공존을 이루고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지속 가능하게 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적어도 지식인은 자기가 좋아하는 진영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야 된다. 그게 그 정당이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정부 쓴소리를 누가 했습니까? 또 쓴소리를 한들 들었습니까? 이 정부에 지금 쓴소리 하는 사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이유는 이 정부는 쓴소리 하면 듣는다는 전제 위에서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래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아니 아무리 쓴소리해도 듣지도 않고 오히려 미움을 받을 거다 생각하면 누가 쓴소리를 합니까? 따라서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계획의
반대한다고 쓴소리 하는 사람한테 문자 폭탄 좀 보내지 마십시오. 문자 폭탄을 안 받아보셔서 그런데요. 제가 탄핵 기간 중에 하루에 문자 폭탄 2,000개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전화 왔죠. 그 다음에 집 옆에서 시위했죠. 그 다음에 헌재 게시판에 15만 명이 무영배 사퇴하라고 했어요. 물론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기분이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 문자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00개가 오는데 이걸 가려서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삭제를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저한테 긴히 연락할 사람 문자도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당시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삭제하고 필요하면 나한테 오겠지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화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전화를 이렇게 받잖아요. 그 뭐 통화 중 뭐 이게 또 뜨잖아요. 전화 받고 있는데 또 뜨고 또 뜨고 또 뜨고 또 뜨고. 그래서 잠시 누구하고 연락하려고 잠시 1분 또 켜놨는데 그새 또 전화가 와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생각이 참 척은해요. 저는 퇴임을 앞두고 탄핵 결정을 하지 않는 거, 하지 않고 나가는 거 그게 두려웠지. 그까지 문자 그게 뭐가 두렵겠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때 국회의원들이 헌재를 많이 찾아왔어요. 뭐 심지어는 뭐 어느 정당은 저보고 야당 대표하고 친하니까 이 사건에 손을 떼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묻고 싶어요. 야당 대표는 탄핵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피청구인은 당사자예요. 피청구인이 임명한 재판관은요. 그러면 적어도 그 말을 꺼내려면 저보고 그 탄핵 재판을 손 떼라고 말하려면 피청구인이 임명한 재판관도 손을 떼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3명이 그만두라고 했어요. 3명. 저하고 이미선하고 정계선하고 이 3명이 손을 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5명이 남아요. 5명은 탄핵에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 하다못해 6명은 해줘야죠. 그래서 저는 그걸 하면서 느낀 게 게으르다. 아무리 정치적 공방이지만 그래도 말은 비슷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야당 대표하고 연손 같이 다니고 뭐 어쩌라고요? 제가 뭐 연손 다닐 때 그분이 장차 뭐 야당 대표가 될 줄 알았습니까? 제가 그분하고 거리 두려고 모친상에도 안 간 사람인데 그 모친상 안 갔으니까 망정이지.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제가 야당 대표 모친상에 가가지고 문상을 했고 두 번째 그걸 연구관한테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문상도 안 갔을 뿐만 아니라 조의금도 안 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유력한 대선 후보고 대선 후보 문상에 현직 재판관이 문상 간다는 게 저는 부적절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 하자마자 권성동 의원이 그 말 하자마자 바로 공보원을 불러서 바로 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문상도 안 갔고 조의금도 준 적이 없다. 그랬더니 누구예요? 저기 뭐라 하더라? 이른바 뭐 보수 유튜버가 참 어리도 없다고 그래요. 민주주의 적은 어립니다. 그 어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정치를 엉망으로 하는데 그놈의 어리 때문에 장관이 되고 쓴소리도 안 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거 그게 망한 거예요. 의리의 기초에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도저히 납득을 못한다. 그럴 때 의리는 뭐냐? 물러나는 겁니다. 쓴소리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의리 때문에. 그럼 물러나는 거예요. 기권하는 거고요. 거기까지지 의리 때문에 불의한 권력에 동조하는 거 그건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상 간 거 후회하지도 않고요. 안 간 거 후회하지도 않고 그랬기 때문에 탄핵 결정에 제가 당당하게 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적어도 민주주의를 논하는 사람은
작은 의리에 얽매이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설명을 너무 잘해가지고 질문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올해 롯데는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그게 제가 작년에 코리안 시리즈 간다고 했잖아요. 그 제가 입방절 떨리니까 못 간잖아요. 올해는 안 할 생각입니다. 다른 질문 있을까요? 예. 질문이 좀 길 수가 있는데 네. 오늘 말씀하신 게 가장 중요한 게 대화와 공론이 잘 필요하다라고 네. 그런데 요즘 대화와 공론이 잘 쉽게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진짜 실질적으로 대화와 공론이 정말 더 잘 이루어질지. 대화와 뭐라고 했습니까? 공론이 아, 공론회장. 예, 예. 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저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정당이 강성당원의 요구에 휘둘려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공론회장이 서지 않는 이유는 저는 공론회장을 담당하는 언론이 지극히 편파적인 데가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언론이라면 어떤 공론회장이 섰을 때 양측 주장을 다 알려줘야 될 뿐만 아니라 일종의 팩트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탄핵 재판 기간 중에 제가 음란방에 댓글을 달았다고 보도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 고등학교 동창 카페가 있어요. 20주년 행사를 한다고 만든 카페예요. 하고 저는 그 카페의 활동을 전혀 안 해요. 근데 거기에 음란물을 올렸나 봐요, 누군가. 그리고 다른 동창들이 댓글을 달았나 봐요. 근데 이른바 친윤에 속하는 사람이 그 카페를 해킹해서 그 음란물의 카페에 단 그 댓글에 제가 단 것처럼 변조를 해가지고 소셜미디어에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민의힘 박모 대변인이 뭐 음란방 뭐다 논평을 낸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사과했죠. 아니 적어도 현직 재판관이, 더욱이 대통령 탄핵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관의 사퇴를 거론할 정도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공당이라면 저한테 확인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 사안인데 없어요. 그냥 소셜미디어 보니까 이거 뭐 음란방에 댓글 단 사람이 무슨 재판이냐, 그래서 음란 판사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집 앞에 그 시위를 했잖아요. 시위한 사람들 피켓이 뭐냐, 음란 판사 물러가는 거예요. 그 당의 대변인이 사과를 했어요. 저한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지 않고 논평을 해서 죄송하다고. 박수민 의원이 사과를 했어요. 박수민 의원이 올린 게 아니라 다른 의원이 한 것을 박수민 의원이 잘못 판단해서 올렸으니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집 앞에, 제 집 앞에 와서 한 사람들 피켓에 대부분이 음란 판사 물러가라요. 그걸 보고서 이게 공론회장이 좀 심각하게 오염됐다. 따라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적어도 공론회장이 나갈 때는 팩트 체크를 일단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적어도 공론회장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억압해서는 안 된다. 숫자로 억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논리로 깨야 되죠. 왜 부정선거 주장을 그걸 못 깹니까? 부정선거 깨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종이 투표지가 다 있어요. 어느 선거구나. 까보면 됩니다. 왜 못 까보냐? 돈을 내야 돼요. 돈을 몇천만 원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주장이 이거 아니에요. 전자 시스템을 해킹을 해서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죠. 기술적으로. 그럼 종이는요? 종이를 세보면 돼요. 종이를. 그게 말이 돼요? 저가 이겨놓고? 저가 다 졌으면 그 말이 되죠. 저가 이긴 거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기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긴 거는 뭘로 했는데요, 그럼? 말이 안 돼요, 말이.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야당 대표, 여당 대표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선거 참관인 다 있잖아요. 선거사무원이 주로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여당만 들어옵니까? 야당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부정을 해요? 무슨 투표장에 뭐 투표 용지를 어떻게 넣어요? 그러면 투표를 넣으면 이 진짜 용지는 어디에 갖다 놔요? 아니 뭐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걸 공당에서 방치하듯이 부정선거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성산이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적어도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적어도 공당은 거기에 거리를 둬야 되죠.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묵인하는 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이 됐나요? 예. 그걸 어떻게 해야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 그걸 원활하게 하는 방법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12월 3 비상계엄 때 그 키세스 활동을 하고 그 눈 오는 날 노숙을 하고 하는 분들이 외쳤던 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 민주주의를 본인이 실천하시면 돼요. 자, 사법개혁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걸 논거를 가지고 공박을 해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한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 쓴소리 한다고 그 사람한테 문자 폭탄을 보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당의 중진 의원이 문자를 2,000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공론의 장인가 의문이다. 그리고 적어도 여당 대표는 민주주의의 그 뭐라 합니까? 완성도를 좀 높일 책임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원하게 지르면 좋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좋죠. 내란 정당 해산하라 말은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져올 또 다른 정치적 효과를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 그러냐? 이번 선거 제가 예상 못 하겠습니다만은 보통 선거는 5% 차이입니다. 5% 차이. 지난 총선을 복기를 해볼게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계열이 175석인가 했을 겁니다. 그럼 지역구를 한번 보자고요. 지역구의 평균 득표율 차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5%입니다. 5%. 부산은 2% 3%예요. 5% 나은 국민이 민주당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뭐 50% 칩시다. 45% 국민은 국민이 아닙니까? 그 사람 때문에 제가 말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야 되고 간용과 자제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미울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국회의원을 찍은 야당을 지지하는 그 국민들을 어떻게 투쟁의 대상으로 삼습니까? 그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말할 때는 정치 공동체라고 합니다. 공동체는 뭐냐 하면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민주당 나라 따로 있고 국민의힘 나라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나라에 민주당 국민만 들어오고 국민의힘 지지 국민은 나가라. 이걸 어떻게 민주주의 이름으로 말을 합니까?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완성도를 높일 때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은 민주당 그 지도부에서 기분 나쁘겠지만 제가 민주당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냐? 민주당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도 저는 선거에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단기적인 이해관계 급급해서 강성당원들의 요구에 그 뭐라 합니까? 따라서 말만 시원하게 지르고 사회 통합도 되지도 않고 공론의 장도 무너지고 저는 그러면 저는 자칫 실수하다가 다시 보수가 거틈을 비집고 들어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관계만 말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지도자께서 민주당이 20년 집권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겠다고 했어요.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거 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심에서 나온 말이라 생각하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5년 만에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보의 차이라는 것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제 진단입니다. 다만 그 정당이 제대로 그 지지자들을 끌어모으지 못해서 지는 것이지
보수 진보의 국민의 그 분포가 진보 일변도다, 우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따라서 이 정부가 잘 되길 바라지만 이 정부가 이렇게 계속 가려면은 안정적인 다수를 확보해야 되지. 자칫 실수하면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지난 정부 제가 볼 때 이런 말 자격은 없지만 문재인 정부 때 본인께서 인정하다시피 부동산 정책을 좀 국민들 신임을 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른바 그 무슨 뭐 수사할 때 검찰총장한테 휘둘린 거 아닙니까? 그 틈을 비집고 검찰총장이 그냥 정치인 나선 거 아니에요? 그 처음 생각할 때 그 양반이 대통령 될 줄 알았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저 양반 본선에 나가면 사흘도 안 돼서 그냥 이거 될 거다 한 분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 됐습니다. 따라서 저는 낙관론 이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보수, 국민의 진보는 비슷하다. 이게 저는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수의 국민들의 에너지를 지금 보수 정당이 조직하고 있지 못하고 민주당은 진보의 국민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조직하에 성공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위에 있는 것이지 국민 대 국민으로 가면 그냥 똑같다. 그게 제가 61년 동안 61년 뻥이고요. 40년 동안 정치를 바라본 남한테 말 잘 할 수 없는 제 나름의 생각입니다. 청소년을 2명 기르고 있는 어린이 1명을 청소년을 기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여기에 저희 학교 학생들이 와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와 있는데 이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주의를 자기 마음속에서 자라낼 수 있게 하는 좋은 말씀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 청소년은 공부 잘한다고 다 의대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들이 너는 세상을 몰라서 그런다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83학번이에요. 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넘어갈 때 많은 학생들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의대를 가겠다고 원서를 냈어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찢어버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서울대 가야지. 그래가지고 서울대 간 사람이 있고요. 아니다, 그래도 가까운 의대를 가겠다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지금 선생님 말 들었던 사람은 전부 집에서 놀고 있고요. 자기 고집 세워가지고 의대 간 사람들 다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선생도 부모도 미래를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모르는데 왜 학생들한테 그렇게 막 다 하는 것처럼 하냐. 청소년에게 자료만 제공해라. 판단은 청소년 몫으로 남겨둬라. 이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 20대 뭐 거구화됐다 자꾸 그러시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20대가 그렇게 충분하게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그게 우선이다. 그 사람들 보고 왜 당신들은 거구하냐, 70대하고 생각이 같냐, 이렇게 우리가 비판하기 전에 대화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 아들은 거구가 아니거든요. 제가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어서 질문 앞쪽에 네 번째 줄에 앉아 계신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있고 한 가지 궁금한 게 민주사회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만큼 종교 갈등이 적은 나라가 없습니다. 놀라실 텐데 외국에서 갈등의 주된 소재는 종교입니다. 뭐 비관한 예로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 간에도 종교 분쟁이 성격이 있고요. 심지어 이란하고 사우디 간에도 종파 간의 경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이가 안 좋은 건 맞지만 그걸 이유로 전쟁이 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 그 종교 분포도 가톨릭, 기독교, 불교 의미 있게 다 나눠져 있어요. 따라서 저는 종교 그 인들이 좀 그 신도들을 좀 너무 한쪽으로 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공정을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좋은 예가 가톨릭에서 초파일 날 이렇게 걸어주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 성탄 전날 걸어주는 거, 그런 거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은 어차피 종교라는 거는 그 성적인 걸 추구하는 거지만 속세에 발을 디디고 있는 이상 속세의 질서를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속세의 질서를 막 이렇게 파괴하려고 하는 종교는 종교의 참뜻이 맞나, 이렇게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질문. 저 녹색 티를 입은.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에서 인문대 사학과를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재판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20대 대학생들이 보수화되지 않았고 극우화되지 않았다는 거에 저는 매우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이라는 곳이 이런 정치의 문제나 사회의 문제, 심지어 이런 역사의 문제까지도 공론화가 되지 않는 환경인 거는 약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대학생들의 공론장이 잘 열리지 않는, 특히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 또한, 저 용기 내서 앞장섰던 사람들 또한 대학생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일상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재판관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작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집회를 상당히 많이 나갔었는데,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46년 전 광주의 역사가 올해 우리를 구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님의 5.18 광주 민주항쟁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앞에 거요. 제가 대학생들이 왜 정치에 무관심하고 극우화되고 뭐 이러잖아요. 제가 원인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불안하면 보수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인류의 진화와 관련이 있어요. 불안한 겁니다. 80년대 학번이어 계실 텐데 그때 학생운동 했잖아요. 감옥 갔다 왔잖아요. 그러고도 취직기회가 열려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 물론 뭐 자기가 원하는 그 직장은 안 가더라도 대체로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수업 안 해도 졸업 다 됐고요. 그런 조건 하에서 모험을 걸 수 있는 겁니다.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요, 제가 볼 때 공식 통계는 모르겠지만 실업률이 매우 높습니다. 20대가. 생존이 불안한 거예요. 생존이 불안한 사람 보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일단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정책들을 기성세대가 해주는 게 맞는 거지, 왜 너희들은 계속 극우냐 보수냐 이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거로 답을 대신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탄핵 결정을 하면서 계속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비상계엄은 왜 조기에 해제됐나? 그건 시민들이 국회에 달려갔어요. 그렇습니다. 달려간 정도가 아니라 장갑차 하니까 또 국민의힘에서 뭐라 논평을 냈던데 좋습니다. 그럼 전술 차량이라 하겠습니다. 그게 뭐가 그리 차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전술 차량에 시민이 들어 누웠어요. 그리고 총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겁이 안 나겠어요? 그 두려움을 극복한 건 뭐냐? 5.18 때 시민군의 총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죽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불의한 권력에 저항할 수 없다는 5.18 정신이 역사에 있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달려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군경은 왜 소극적으로 임무 수행을 했냐? 저는 서울의 봄 영화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서울의 봄 영화를 봤어요. 누굽니까? 정우성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황정민이 너무 비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군인인데 나는 정우성 편에 서고 싶다.
그런데 거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빈 총을 가지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피청구인이 국회에 가서 인원들을 끌어내라고 했잖아요. 누구에게? 특전사에게. 아니 특전사가 끌어내겠다고 마음먹으면 그걸 왜 못 끌어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뛰는 거예요. 그냥 뛰고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두 가지다. 따라서 비상계엄을 조기 해제됐던 것은 5.18 정신이고 결국 과거가 현재를 저는 구했다 생각합니다. 네, 많은 네, 재판관님 반갑습니다. 저 70대입니다. 11.6과 6.29 때 제로탄 많이 덮어 쓰고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4월 4일 날 파면한다 이 단어에 저는 함성을 지르고 눈물이 났습니다. 8인의 재판관님들의 마음을 모으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할 때 이 변곡점이 있지 않겠어요? 변곡점? 어려움 중에 하나가 구속 취소였습니다.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예, 부산 반여동에 살고 있는 시민 박지로입니다. 우선 원걸음 하셨으니까 오신 김에 좀 허심탄회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한 2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아까 재판관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공론장의 질과 관련된 문제인데 당시에 저희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답답했던 게 좀 망상에 빠진 사람들이나 정치 세력이 계엄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그 다음 행동들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답답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도의 민주적인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 곳에서 절차에 따라서 헌재는 판단하면 되고 법률에 의해서 위법한 사실이 있으면 착착 밟아 나가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가령 체포영장이 떨어진 법원의 체포영장도 그것을 달려가서 이른바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라는 곳이 법이 판단한 것을 아니라고 주장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재판관님 말씀은 정당에서는 곤란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2014년도에 민주적 헌정 질서를 위배한다는 명분으로 한 정당을 해산한 내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동의하지도 저도 않습니다만 이렇게 공론의 장이 형성되는 것 자체를 방해하거나 법이 정한 기준 자체를 없는 셈치는 사람들과 공론의 장을 과연 형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보면 최근에도 봅니다만 헌재가 판결을 이미 다 했고 여러 기타 법률들이 1차적인 판결을 다 내렸는데도 여전히 인정을 못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공론의 장을 형성해 나갈 수 있까는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보면서도 일단 그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공론의 장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요. 정당 해산에 대해서만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지난 탄핵소추 가결을 민주당 힘만으로 했습니까?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의원들이 자기 정치적 생명을 걸고 이탈해서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탄핵이 되고 대통령이 바뀌고 하니까 그 공이 없어집니까?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고, 두 번째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가 비상계엄은 위헌이다 말을 해줬기 때문에 군경이 소극적 임무 수행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 극복, 탄핵 소추에 관해서는 뭡니까? 내란 편 반대가 뭡니까? 민주주의 동맹에 들어와야 될 사람입니다. 그게 보수 진보란 이유로 그 사람을 내란 정당으로 밀어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공론의 장이 설 수가 없습니다. 공론의 장이 보수 진보의 대결이 된다면은 그건 연합 만화예요.
적어도 한동훈 대표의 잘못도 있겠지만 적어도 12.3 비상계엄 탄핵 소추에 관해서 한동훈 대표와 그를 따른 10몇 명 있죠? 10몇 명의 국회의원들의 공은 충분히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내란 청산 동맹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란을 같이 한 사람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서 그 내란 청산 동맹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적어도 말은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다음에야 지금도 뭐 윤의견이다 뭐다 하는 사람은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두 개를 섞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심지어는 그 당에서 제명당했잖아요. 그게 탄핵 소추에 찬성한 거 무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란 청산이 안 됐다면서요. 내란 청산이 안 됐다면 내란 청산에 같이 한 사람을 왜 그렇게 홀대를 합니까?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뒤쪽에 하얀 점퍼를 입으신 분.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가톨릭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오늘 그 재판관님의 그 강연을 듣다 보니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현 대학생들이 이제 역사책에서만 계엄을 이제 보다가 이제 직접 경험한 세대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이 건강한 민주주의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지 재판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대가 현실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투표를 안 한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현실이 마음에 안 드니까 투표를 해야죠. 그래서 투표를 하고 이야기하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20대들의 그 어려움이 있거든요. 뭐 이건 아주 무리해서 말씀드린다면 노령 수당은 있지만 청년 수당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게 노령 세대는 투표를 많이 하는 것과 청년 세대는 투표를 적게 하는 것과 무관할까요? 왜냐하면 논리는 얼마든지 갖춰줄 수 있거든요. 청년도 지금 취직이 안 돼요. 취직이 안 되니까 소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청년 구직 수당으로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주면 도움이 됩니다. 노인들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노령 수당을 가져가듯이. 근데 노령 수당은 제도화가 되고 청년 수당은 제도화 되지 않는 것은 저는 정치의 영향력이 노인 세대가 청년 세대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원론으로 돌아가서 투표를 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관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때로는 20대부터 정치를 시작하는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인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뭐 그거니까 지금 뭐 어느 시기가 되면 이른바 외부 영입을 해가지고 정치인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정치인 영입하는 사람들 보면 뭐 변호사다 뭐다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나는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치인은 구의원, 시의원, 그 다음에 국회의원 이런 경로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정치인은 직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구의원들에게 시의원들에게 상시적으로 후원회를 줘야 돼요. 그 후원회 안 만든 법이 위원이라고 한 사람이 접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국회의원하고 경쟁자가 누구냐 하면 시의원입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상시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시의원은 그 선거할 때만 해요. 이게 어떻게 경쟁이 됩니까? 정치를 하면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설득해서 강역 의원들도 상시적으로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아마 지금 됐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구의원을 해야 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기초로 시의원이 되고 시가 돌아가는 거 알고 그런 다음에 국가를 하는 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이런 직업이 돼야 되지. 평소에 정치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혼자 돈 잘 벌고 있다가 철만 되면 외부 영입 인사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근데 막상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원내대표가 저기 가라 하면 그냥 표만 찍는
그런 사람이 일부 있다면 이제 좀 극복해야 된다. 외부 영입에 대한 환상을 좀 버릴 때가 되었다. 두 번째로 정치는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정치가 뭐 이렇게 호통치고 이런 모습만 보면 그게 뭐 대단한 권력이 있는 것 같지만 정치인의 24시를 보면요, 24시간을 보면 그 사람이 할 일이 못 됩니다. 아침 4시부터 5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하루 종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명함을 주면 어떤 사람은 본인 앞에서 버리잖아요. 아무리 정치인 해도 그 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견뎌내고 하는 게 정치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치를 마치 권력을 잡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처럼 하는데 저는 그건 잘못된 행동이다. 정치인에 대한 존경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뭘 이야기하면 알아듣는 거지. 평소에 뭐 변호사 해가지고 뭐 매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국회에 오면은 뭘 알겠습니까 그분이? 법을 아는 거지 정치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환상을 좀 버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따라서 대학생의 직업 중에 하나를 구의원을 하나 넣는 것도 어떤가. 그래서 각 정당은 의무적으로 구의원, 시의원, 그 다음에 누굽니까? 국회의원 중에 하나 이상은 20대 대학생 또는 졸업생한테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유럽에 한번 가보십시오. 유럽의 국회의원들 전력을 한번 보세요. 대학교 때 이미 정치를 시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저 뒤에 조끼 패딩 입으신 분. 네. 네,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이제 앞으로 민주주의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이제 전 헌법재판관님으로서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가 확대되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귀족들만 누렸던 자유를 불호조합까지 확대한 것이 프랑스 혁명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노동자까지 확대한 것이 또 그 뒤에 많은 그 혁명들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면서 보통선거를 한 나라거든요. 이런 나라가 드뭅니다. 제가 알기로 유럽에 있는 나라 중 일부는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게 70년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확대한 역사다. 따라서 다수의 사람의 의사가 많이 반영될수록 민주주의는 높아진다. 소수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낮은 사회다. 그렇게 그 방향으로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각 정당들도 당원들의 뜻에 어긋나는 국회의원 후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과거에 비해서 위에서 낙점을 해서 후보가 정해지던 것보다 훨씬 나아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질문은 2개만 더 받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바로 손 들어주셨던 뒷줄에 계신 여자분께 한번 마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올해 21살이고 작년에 20살이 되면서 첫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게 됐었는데요. 저는 선거를 앞두고 저의 조부모님 세대라던가 부모님 세대 혹은 제 또래 청년들과 정치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선거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이제 저에게 돌아온 말은 가족끼리도 정치 얘기는 하는 게 아니다 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답답함이 있었는데요. 저는 저희가 정치 얘기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 다른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라도 많은 대화를 거쳐서 또 새로운 가치관을 생겨나가는 게 건강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주변 그리고 사회가 정치 얘기를 조금 기피하고 다 같이 어떠한 사회를 추구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양당 중에서 어느 것을 추구하느냐, 어느 정당을 지지하냐로 흘러가는 것에서 조금 아쉬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장 가까이서 오래 바라보셨던 분으로서 저희 시민들이 유권자로서 정치와 사회에 참여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건 저는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양극화를 공론회장이 무너지는 걸 부추기는 지금은 제가 볼 때 언론이 그 역할을 일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독자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기사를 쓰는 걸 좋아하는 언론이 많다. 그러니까 독자들은 대개 보면 좀 극단적인 걸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래서 갈수록 지면들이 좀 강한 기사 또는 내용과 관계없는 제목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공론회장이 갈수록 저는 줄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그걸 지금 정당들이 대체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제 기억에는 주요 의제는 시민단체가 주도했다면 지금은 정당이 주도하고 있다. 저는 뭐 방향은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말했다시피 정당들의 공론회장이 너무 강한 당원들의 요구에 좀 휘둘리는 게 아닌가. 심지어는 어떤 여당 국회의원이 말을 했다가 문자 폭탄을 받고 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침묵을 선택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건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물론 그 의원에게 문자 폭탄을 감수하고 공론회장에서 계속 발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맞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그런 장애를 좀 없애주는 식으로 공론회장을 끌고 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언론의 역할과 시민사회단체가 어떤 정책을 요구하는 것보다 공론회장을 여는데 새로운 활로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시민단체 어느 시민단체든 좀 추구하는 가치 같은 게 있거든요. 정책도 있고 그 시대는 지났다. 저는 정책은 정당이 다 알아서 한다. 오히려 그 정당들이 공론회장에 하는 게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했지만 지금은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게 되었다. 그 말. 저는 그 이재명 정부 내에서 그 개헌이 가능할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개헌이라는 거는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해관계 맞아야 되는 거고 개헌을 했을 때 여당이 유리하다 생각하면 야당이 하겠어요? 예를 들면 연임제 이야기하는데 연임제 현직 대통령이 나가면 불리하다 생각하면 안 하겠죠? 그러므로 저는 개헌이 되려면은 공통적인 걸 찾아야 된다. 공통적인 것에 제가 언뜻 떠오르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거지. 권력 구조 개편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대선 후보들이 그걸 동의했을 때만 되는 거 아니? 그건 어떤 경우냐? 대선 후보 어느 누구도 유력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당에게도 도토리 키재기고 야당도 도토리 키재기일 때 개헌은 가능하지만 여당에 유력한 후보가 있고 야당에 유력한 후보가 있으면 저는 개헌은 힘들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권력 구조 개편을 들고 나오면 힘들다. 오히려 이번에 나왔다시피 5.18 정신을 전문에 넣는다든지 또는 계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든지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문제로 개헌을 가는 게 저는 현실적이다. 그리고 이때 꼭 넣어야 될 게 저는 모든 국민은 그 적절한 주거에서 살 권리가 있다 조항을 넣어야 된다. 주거 문제가 국민의 기본권의 문제로 저는 떠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기본권을 넣어야 국가가 정책의 우선순위로 주택 정책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노력해야 된다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 당연하겠죠. 기본권이 있다고 해야 국가가 의무가 되는 거. 그래야 무슨 사회주택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 정책에 근거가 생기는 거지. 지금처럼 주택을 투자 수단이나 투기 수단으로 두면요, 많은 사람들이 집 문제 때문에 불행하잖아요. 결혼도 못 한다고 그러고 많은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거권을 실천하는데 야당이 반대할 수 있겠는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찾는 게 좋겠다. 근데 대통령 연임제는 저는 제 생각할 때는 현직 대통령이 잘하는 이상은 힘들지 않을까요?
네,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것으로 탄핵 결정으로 본 민주주의 강연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님께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 정치 안 합니다. 네, 혹시 오해할까봐. 다만 정치를 좀 관심 있는 것뿐이지 정치에 관여할 것 1도 없습니다.